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재희입니다. 사례집 이벤트를 하면서요 60개 정도의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이 중에 20분을 추첨해가지고서 사례집을 증정해 드릴 겁니다. 한편 60개의 질문들 중에서는요 겹치는 것들도 많았고 공통적인 질문들도 공통적인 고민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요 이렇게 간단하게 FAQ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무려 질문의 60%를 차지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실 겁니다. 노동법 판례를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저도 굉장히 고생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조금 절망적인 정답은 요거입니다. 쉽고 편한 방식은 없어요. 조금 효율적이고 조금 더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요,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많은 합격생분들이 쓰셨던 방법이거든요. 체력적인 부담은 적지만 그래도 쓰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이 방법입니다. 다만 저는 강사잖아요. 강사로서는요 효율적인 방법론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선 목표를 명확하게 가져가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상적인 판례 현출, 합격생들이 하는 것 같은 거, 요거는요 이런 걸 겁니다. 정교하게 그대로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 합격에 필요한 정도라고 하는 것은요 저기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요렇게, 사실 요거랑 포즈가 똑같아야 돼요. 제가 이제 사진 찾기를 실패한 거거든요. 아무튼 요렇게 구조를 명확하게 잘 만드는 거, 요 정도의 요약 기재도 충분해요. 이렇게 연출하는 합격생이 존재를 하고요. 최고 답안이 이렇게 현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만큼만 써도 합격권까지 가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례 문제를 푸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판례와 같은 배경 이론은 그것이 본체인 것이 아니라 도구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쓰는 것 하고요 핵심을 잘 요약하는 것 사이에요 유의미한 점수 차이가 판례 기재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부가 그렇듯이요 판례 암기 역시 조금 그림 그리듯이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단원부터, 첫 번째 판례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씹어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사람이 지쳐버립니다. 밑그림을 먼저 그려놓고요 그리고 나서 살을 붙여가는 식으로 접근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요 암기라고 하는 것도요 복사의 개념으로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스스로가 힘들어집니다.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고요. 손으로 늘려 쓰는 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차차 손으로 늘려 쓰고 복원하면서요. 그러면서 정확도를 높여가자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 첨삭을 하는 식으로 키워드 위주 먼저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순서로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판례의 종류, 유형에 따라가서도요. 조금의 대처 방안이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로 전 심플하게 쪼갤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붙일 이름인데요. 실제주의 유형의 판례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많이 보신 것이 여기 속합니다. 근로자인지 도급과 파견인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형식 아닌 실질을 바탕으로 해서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라고 하면서 재반 사정을 여러 가지 나열을 합니다. 이렇게 생긴 판례 많죠? 왜 그러냐면요 탈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판례는요 두 가지로 내용을 쪼개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 있죠. 형식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해서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본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흔하고 단순한 방향성을 가진 판례도 있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두 문자를 잡아주시는 것은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판례가 나열하는 판단 지표라고 하는 것도 적어주기는 적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동법 판례가 암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요. 얘 때문에 힘들다라기보다는 얘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분량도 많이 차지하는데 서로 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요, 여기서 두 문자를 따거나 여기서 단순함기를 하는 거, 이거는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판단 지표라고 하는 것은요, 판례가 제시하는 정답이 아니에요. 판례가 제시하는 예시입니다. 재반 사정으로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에 대한 전략은 달라야 됩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이 방향성 부분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 가지고서요, 판례를 예시로 들어 가지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구조화와 두 문자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성 부분에서 활용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급인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에 대한 최신 판례, 아마 보셨던 내용일 거예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제가 원문을 갖고 왔거든요.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외로요, 도급인 사업장이 수급인 근로자의 근로 장소인 경우에 대해서는요, 이 장소가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파업 등은 이쪽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도급인은 이 제공하는 근로에 의해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해서 자기 일터를 이들에게 근로 장소로 제공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았을 때 용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 안 되고 예외, 향수하기 위해 가지고서 제공한 경우에는 용인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구조에 대해서 저는 이제 향제용이라고 하는 두 문자 땄었거든요. 이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만들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의 누락은 없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요, 복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때 판례가 나열하는 정당성 판단 지표 부분입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판단 지표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디테일하게 외우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기본적인 컨셉을 익힐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경우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한 재반 사정을 예시로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이 중에서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이 부분을 암기하기보다는 소화하기 위해서 애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 용인 가능한 범위인지를 판단하는 것, 이거는요, 역시 수단의 정당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으로서 정당하냐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여기에서 쟁의행위를 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도급인 사업장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정도에 대해 가지고서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무거운지에 대한 형량이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필요성과 침해 정도와 관련해 가지고서 어떤 재반 사정들이 중요할지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단 필요성과 관련해서는요, 평소 노동조합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요, 이때 어디서 쟁의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평소에는 이용해 왔는지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요, 노무지휘권의 침해 정도로 들어가면은요, 시설관리 업무 수행의 권이 제한되는 정도에 대한 지표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와 이런 부분의 지표를 나열해야겠다라는 생각, 그 핵심에 캐치를 했으면은요,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적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요, 판례 취지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답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그 몇 가지 지표를 사안에 적용해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푼다면 제법 완성도가 나가오는 답안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판례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판례 유형이죠. 결론을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그 판례입니다. 대표적인 판례로요,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이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이 판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판례는요,
크게 세 가지의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기법 제26조 본문을 부당이득으로 해석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해고 예고 제도는요 효력 자체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무효인 해고가 유효인 해고에 비해 가지고서 해고 예고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적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근거입니다. 이런 부분은요 개수대로 두 문자를 따주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때 이런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의 변별력은요 충분한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에서의 두 문자의 컨셉은요 이렇게 들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완벽히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기보다요 근거 세 가지가 있다면 그 세 가지를 모두 누락 없이 젓는 개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또 이런 판례의 특징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요 사안에 적용에 쓸 말이 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요 끙끙거리면서 사안의 적용을 억지로 늘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요소들은요 이런 것들이에요. 논점의 정리를 예쁘게 씀으로써 시사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판례에 대한 평석, 검토지요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는 문제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점의 정리를 잘 쓰는 법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러면은 우선 여기에서 왜 논점의 정리를 쓰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논점을 파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가지고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 두 번째 관건은요 논점의 정리를 보면은요 채점자는 답안의 질과 수준에 대해 가지고서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있고 이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풀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채점을 해보는 사람이니까 그 짐작은 대체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첫익상과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이게 논점의 정리의 목적이거든요. 문제의 내용을 길게 요약함으로써 분량을 채우는 것, 이거는요 사실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서 채점자가요 문제를 베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논점의 정리에서 이 사람이 어떤 쟁점인지 알고 있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형성하기 어렵거든요. 방향성을 잘 보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쟁점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 이게 논점의 정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논점의 정리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어보는 말이 존재를 할 겁니다. 사실관계 디디딩이 나온 다음에요 갑은 A사의 6개월 정직 처분이 부당징계라고 주장한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이런 식으로 뭐 물어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서술형 문제의 포인트는 묻는 말에 답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묻는 말에서 시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갑 주장이 타당성 구비 여부와 관련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사실관계는 핵심만으로 소개를 해주세요. 한 줄 정도입니다. 그리고 논점이 여러 개가 있는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논점에 대해서 번호를 붙여가지고서 내가 쟁점을 모두 캐치했고 흐름을 올바르게 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결국 무엇이 문제인지라고 하는 것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거는요 관련 전문의 번호입니다. 근기법 제23조 1항을 위반한 부당 징계인지 라는 식으로 조문 번호를 적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 자체를 적는 것은 비추입니다. 큰일 난다라는 부분보다는요 이렇게 적으면 좀 안 예뻐요. 이 조문은 배경이론의 시작으로 삼는 것이 더 문제를 예뻐 보이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쟁점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특정을 해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그 쟁점을 가장 간단하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법조문 번호, 그리고요 노동법의 법원 중에는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존재하지요. 이런 것들의 번호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특정 사건에 대한 부분이다. 이 사건을 특정하는 것은 발생한 일자로 특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때요 그러면은 1, 2, 3번에 뭘 적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가 정답이에요. 논점의 정리를 잘 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사실 실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답안 작성을 해보신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뭔가 배경이론 쓰고 사안의 적용 쓰다 보면은 조금 더 자기가 그 과정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힘들어요. 그러면은 비워놓으세요. 그 자리를.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다 채워놓고 난 다음에 논점의 정리에다가 그것들을 정리해서 채워넣는 식으로 적어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5줄 비워놨는데 논점의 정리가 3줄밖에 안 나온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그러면 아무거나 적고 나서 빡빡 지워버리세요. 네, 이런 식으로든 그래서 비워 쓰시는 것도 약간은 추천을 해드려요. 사안의 적용을 잘 써야 하느니라, 그리고 포섭을 잘하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점점 이제 수험생들이 사안의 적용이라고 하는 파트가 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요 길게 쓰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사안의 적용은요 제2의 설문 사실관계 베끼기가 돼서는 안 돼요. 체계를 갖추어서 시사점이 잘 보이게 적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안의 적용을 꼼꼼하게 적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판단 지표하고요 사안의 사실관계, 이 판단 지표는 우리가 판례에 현출했던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요 1대1로 매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요 각각 번호를 붙여서 쌓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대리운전 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케이스 문제에서의 답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에서는요 사실관계를 소개를 하고 있죠. 이때 사실관계 소개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요약해서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업무 내용 등등을 보았을 때 겸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니까 운전비가 주된 소득원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식으로 키워드를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실관계 나오고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식으로 키워드 강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6가지의 판단 지표를 이렇게 쌓아주는 거죠. 이렇게 쌓아주고 나서요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런 재반 사정을 비추어 보았을 때 재반 사정을 조금 더 예쁘게 쓴다면은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과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수습 방식 등을 보았을 때,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한번 해줍니다. 총평 부분이죠.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면서 경제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갑들에게는 노동 3권 인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결국 이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반드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리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것은 요 내용을 조금씩 그 주어만 바꿔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쟁점마다 한 개씩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안의 적용에서 총평 부분이기 때문에요. 똑같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암기사항이 아니에요. 준비를 하고 적으려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서 많이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이요. 근로기준법 쪽보다는 노조법입니다. 노조법에 대해 가지고서요. 저는 약간 용 유니콘 같은 상상의 동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제 재미있는 코멘트 중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말도 어떻게 생겼는지 못 만져봤는데 내가 유니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장님 코끼리 만드시듯이 공부하더라도요.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도 암기 잘하면 합격하실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뭔가 납득이 없고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노조법 공부는요, 아무래도 단순 암기가 되어버리는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강사가 좀 해줘야 되는 역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왜 노동조합을 하는가, 그리고요, 노동조합은 어떤 활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플로우를 머릿속에 한번 돌려보시면서, 그리고 내가 배우는 것이 어디쯤에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조금 러프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노동조합을 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조건이 안 좋으니까 그 근로조건에 대해 가지고서 집단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 단체협약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조합의 목표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노조법에 수많은 활동들과 판례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이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서요, 단체 교섭을 요구를 하고요, 그게 잘 안 되면 쟁행위를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노동조합의 활동 과정에서 사용자의 노조 탄압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한편 이때요,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도요, 이게 어떤 뜻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지를 그리기 위해서 약간의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아니라 단체협약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 단체협약은요, 규범집으로서의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취업규칙보다 더 나은 근로자들을 위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규범집으로서의 단체협약은 통상적으로 단체협약의 최종 유효기간이 3년이니까 3년짜리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보다 짧게 유효기간을 정해서 1년짜리, 2년짜리로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법령 개정과 같은 느낌이 되게 돼요. 이 규범집으로서의 단체협약은 공책 한 권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부 조문은 그대로 두는 거고요. 바꿀 것들은 바꿔나가는 거. 이것이 이제 최초 이후의 단체교섭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편 한 장짜리 단체협약들도 존재합니다. 임금협약은요, 통상적인 연봉 협상을 매년 하잖아요. 임금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기본급은 5% 인상, 상여금은 기본급의 120%라고 하는 식으로 간단한 협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이런 루틴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만 그 외에 이런 것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던가요, 경영난 같은 것이 있을 때 사업장에 급박한 현안에 대해 가지고서 노사가 대화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 대화는 정부에서도 권장합니다. 교섭 의무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교섭 의무는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사가 대화해가지고서 협정 맺는 거, 이거 정부에서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특별협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안전협약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일이 터졌을 때 체결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단체협약이라고 했었으면은 이런 모습들에 대한 상상이라고 하는 것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복수노조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복수노조사업장의 경우에는요, 교섭장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이것은 쪽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결국에 협상이 안 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요, 이 과반수 노조, 위너에 대해 가지고서요, 공정대표 의무라고 하는 것을 부담시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 이게 복수노조의 원칙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개별교섭입니다. 개별교섭은 사용자의 동의가 요건이니까요, 사용자의 의지에 달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섭단의 분리적거용이라고 하는 것은 판례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한다라고 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잘 인정되지 않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요, 교섭단위가 두 개로 분리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적인 부분들에 대한 핵심을 마인드에 두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복수노조와 관련된 판례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왜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상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약간은 이제 맥락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해요. 사실 복수노조가 생기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경우에 생깁니다. 위원장 선거로 이제 노동조합은 대표자를 뽑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복수노조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노동조합에서의 야당의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반대파의 역할. 그런데요, 지금은 새로운 노조를 차려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노조 내 갈등으로 인한 복수노조 발생이 좀 많아요.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양대 노총이 경쟁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1노총 자리를 다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쪽에서 한국노총의 교섭대표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요, 민주노총 쪽에서 복수노조를 지원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복수노조의 생성과 관련해 가지고서 참작할 만한 사실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특정 직군이 대부분이라서, 즉 정규직이 대부분이다라고 한다면요, 비정규직 쪽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어렵겠죠. 그 여기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들끼리 하겠다라고 복수노조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복수노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해주시는 것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조법에서요, 답이 틀리는 경우라고 하는 게 좀 발생을 해요. 판례는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만 결론이 뭔가 다른 방향, 수험에 적합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하기도 해요.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요, 단어에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그래서 그렇거든요. 잘 모르니까,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단어를 통해서 단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실태를 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이것도 조금 이제 강사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구조조정과 단체 교섭 대상 쟁행의 목적입니다. 혹은 경영사항과 교섭 대상 쟁행의 목적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때 정형사항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매몰이 되면은 답이 틀려버립니다. 민영화 결정이라고 하는 요소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때 민영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발표가 돼요. 그러면은 그 공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은요, 이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 이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민영화 결정 자체에 대해 가지고서요, 결사 반대로 스탠스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노조는요, 민영화 결정 자체는 수용을 해요. 다만 근로자에게 입히는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형태를 띌 수가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방향성은 전혀 달라요. 이쪽이 강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이쪽이 온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의 교섭 의무와 이때의 쟁의행위 결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요, 양자의 법적 판단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민영화라고 하는 말 자체를 통해서 OX를 단순하게 가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쪽의 케이스인지 이쪽의 케이스인지에 대해서 맥락을 읽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해주셔야지 합리적인 답안을 낼 수 있는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기에 대체 얼마나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려면요. 어디까지 내가 준비해야 될까요? 당연히 궁금한 건데요.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 없어요. 이게 특히 초시생분들이요. 이기에 들어와 가지고서 내 등수가 몇 등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 혹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안심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매우 큰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시생들도요. 이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왜 이기를 들어야 되냐면요. 수험 경험이 없는 수험생들이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걸어가고 뛰어가는 것보다요. 그냥 페이스, 남이 끌어주는 페이스로 질질 끌려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경험을 해보다 보면은요, 나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사실 내가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마치 대법원 판사님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감각, 이런 것들은 노무사 시험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은요, 좀 더 높은 것을 바라보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실수를 발견한 다음에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는 측면이에요. 그리고 이기에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고 깨지고 털리는 이유는요, 그런 약점을 찾은 다음에 그 약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는요, 내가 얼마나 준비돼야 되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분량을 소화하고 완주하고 그리고 애프터 케어를 잘할 것인지 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준비가 아니라 완주와 애프터 케어가 중요함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좀 느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단권화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은 합격수기라던가 아니면 수험생들이 말에서 단권화 해야 된다 이런 말이 계속 튀어나오니까 그런데요. 제커리를 쓰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 서브노트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서브노트 자체가요, 두껍지 않으면서 단권화하기 좋은 것으로 제가 조금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때 단권화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여기에 없는 것들을 채워 넣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요, 시험 2주 전까지라도 필요하면은 해야 하는 유연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조급하게 단권화를 완성해서 이기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단권화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필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설사 지금 상황에서 이제 모르는 것들을 과하게 집어넣어 가지고서 책을 덕지덕지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완성도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조금 더 앞으로 나가셔도 상관없지만요, 지금은 베이스 교재에 추가할 것들을 모아두세요. 모아두시고, 그리고 조금씩 내가 더 소화하고 나면은요, 외우고 적고 버리고를 해야 됩니다. 일단 외워가지고서요, 내가 단권화를 할 그 단권화 책에 옮겨 적을 것들을 최소화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정 안 외워지는 거, 이런 것들은 적어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까지 적고 나면은요, 이 자료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외우고 적고 버리고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꾸준히 해주셔야 되시되, 지금은 즉 1기 끝나고 나서 2기 시작 전이잖아요. 모아만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아두고 표시하고. 1기 종료 후에 하는 특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번 특강은요, 노조법의 개정 법률에 대해 가지고서 헷갈리신다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전임자라던가 복수노조라던가 그리고 단협의 유효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노조 전임자요. 이게 현재도 존재합니다. 전임자 제도는 절대 없어진 제도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요. 저는 이 부분들을 손에 잡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조법의 개정 법률에 대한 특강 진행할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드리는 사례집 그리고요 다른 사례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례집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례집을 보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예시 답안이자 모범 답안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답안을 쓸 때요 그리고 사례집을 만들 때 굉장히 신경이 쓰는 것이요 내 답안을 그대로 베끼더라도 시험에 쓸 수 있는 분량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 답안을 그대로 베껴 썼을 때 굉장히 고득점이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사례집을 쓸 때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베껴 쓰셔도 상관이 없기는 한데요. 아무튼 이 사례집을 보시면서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라고 하는 틀에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요. 문제는 사실 그 사례집에 나와 있는 그런 판례의 문제를 약간씩 가공하고 변형한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례집 같은 경우에도요. 이 사례집의 문제와 유사한 것들이 2기, 3기 모의고사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돌렸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립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례집을 보는 2번째 목적입니다. 사례집은 공부를 하는데도 유용해요. 저는 민사소송법 선택자였고 민사소송법 고득점자였었거든요. 66점 나왔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법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사례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민사소송법 사례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요. 모르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였었어요. 결국 단기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디를 이해 못하고 내가 어디를 분간 못하는지에 대해서요. 스스로 확인을 해서 약점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약점을 찾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책을 읽는 수동적인 학습뿐만 아니라요. 내가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릴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능동적인 학습도 필요한 거예요. 사례집 역시 모르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도 풀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집을 보시면은요. 조금 더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공부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주 교재로 이용을 해가지고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빠르게 빌드업 돼가지고 되게 빨리 완성이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시는 것은요. 사례집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들이나 다루지 않는 것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빈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틈을 조금 메꿔주실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사례집을 빨리 효과적으로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례집은 기본서와 다르게요. 문제집처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읽을 땐요. 우리가 토익 LC 같은 거, 듣기평가 같은 거 할 때 그냥 멍하니 듣지 않잖아요. 지문 먼저 봅니다. 여기서도 지문 먼저 봐요. 지문 먼저 봐가지고서 물어보는 말이 뭔지를 가늠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안의 사실관계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쟁점이 뭔지, 뭘 물어보는지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 봅니다. 이때 쟁점 발견이 안 돼요. 뭘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진짜 약점입니다. 그거는 거기는 공부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거기 상응하는 기본서나 서브노트의 챕터를 읽고 나서 내가 왜 몰랐는지에 대해서부터 고민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요. 설문 사실관계를 보면서 내가 포인트를 다 잡았는지도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실관계에서 이 사실관계는 이런 판단에 반영을 해야 되고 이 사실관계를 보면서는 이런 부분을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읽어냈는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책은 그래가지고서요.
문제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의 쟁점에 대해 가지고서 소개하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실관계는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페이지를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까지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목차를 잡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목차 역시 제가 이제 메인 답안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앞에다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읽을 수 있게 책을 디자인을 했었고요. 이때 여러분께서 목차까지 어느 정도 잡으실 수 있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부실하게 푸느냐 좀 더 충실하게 푸느냐라고 하는 것에 차이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풀 수는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 풀 수 없는 쪽에 집중을 해야겠죠. 그래서 풀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는 식으로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민소사례집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목차가 잡히는 문제들은 결국 찢어버렸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사례집을 소멸시키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 GS 2기 커리큘럼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시작되는 GS 2기의 경우에요, 저는 되게 고민 끝에 커리큘럼을 조금 분리를 했습니다. 평일,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날이 될 수도 있지만 평일 저녁에 8회 동안 고난이도 시험반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요, 정규 강의 GS 2기의 경우에는요, 일요일 반으로 9회 동안 운영을 할 생각이에요. 이때 정규 강의에서는요, 실전과 유사한 난이도와 실전과 유사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요, 고난이도 시험반을 운영하는데요, 이 고난이도 시험반을 운영하는 이유는 이 부분입니다.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에 대해서 약점을 효과적으로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싶고요. 그리고 결국 수험 기간에, 그리고 정규 강의에서 좀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학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잘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덜 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덜 망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익히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은 실전보다 어려운 문제도 풀어볼 필요는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도 시험반은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 평일에 하게 됩니다. 이때요, 여기에서 이 시험반을 수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강한 멘탈이 필요할 뿐 진도는 필요 없습니다. 꼭 이제 시험 경험이 있다라던가 내가 답안을 잘 못 쓴다라고 하더라도 들어오셔도 돼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들어오시는 것보다 그냥 공부 안 하고 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으로써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강한 멘탈로 완주해 줄 수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고난이도 시험반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그 특강으로 되기 때문에 시험과 강평과 그리고 최신 판례, 어려운 이론, 이렇게만 심플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GS 2기 같은 경우에는 사례집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요, 이때 저는 고난이도 시험반하고 2기 모두 제가 직접 첨삭하고 채점할 겁니다. 저도 이제 첨삭 위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위탁을 해봤을 때 제가 아직까지는 위탁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위탁을 했을 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부분은요, 글씨와 판례, 암기에 치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안 첨삭이. 물론 그게 합격생의 입장에서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것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글씨가 좋지 않아도 점수는 나오고, 그리고 판례가 정교하게 적혀 있지 않더라도 점수는 나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못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조금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출제, 의도, 반영,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캐치하는 것이 위탁 첨삭으로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직접 첨삭을 하고 코멘트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문의가 있으시면은
카카오톡 혹은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까지 들어갔고요. 그럼 2기 때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